오늘은 한국의 조폭들은 어떻게 사라졌나, 범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만간의 한국 조폭의 역사,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김두한과 같은 낭만주먹이 시대부터 현재까지 쫙 정리한 영상이 올라올 겁니다. 현재 제작 중인데 아무래도 전체를 정리하는 영상이다 보니 좀 길어질 것 같네요. 그리고 전체를 다루다 보니 한 부분을 엄청 자세히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인 범죄와의 전쟁 부분만 따로 자세하게 다루어 보자라고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치안을 자랑하는 안전한 국가에 속합니다. 한국에서 강력범죄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거대한 불법단체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죠. 한국 사람들이 착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조폭이 활개치고 다니고 정치에도 참여했으며 치안도 안 좋았죠. 먼 옛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건개나 살쭉의 살방개 등 범죄 조직이 있었습니다. 현대 마피아 이상가는 범죄 집단이었죠. 조선 후기 숙종 때에 들어서는 장기산이 이끄는 조직적인 도적대도 활동했고요. 한국 역사에서 현대적인 조직 폭력 집단의 형태가 등장한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야쿠자와 같은 형태의 일본의 범죄 조직들이 한반도에 유입되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문화도 함께 들어온 것이죠. 수도 경성에서는 구마적, 신마적, 쌍칼, 하야시, 김기현, 김난산, 정춘식 등이 유명했고, 김자진의 아들이자 후에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두한도 이 시기 활동했던 대표적인 조직폭력배였습니다. 또한 거짓패라 불리는 양아치 집단도 활동하며 각종 악행과 범죄를 저질렀죠. 일제강점기 조직폭력배들은 시장에서 주로 시장 상인들을 위협해 보호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미국의 알카포네를 모방해 조직적으로 소매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조폭들 간의 폭력 충돌과 총격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932년 권총광도가 너무 심해 종로경찰서가 집중 수사했다는 신문 기사도 남아있죠. 이 시절 조폭의 모습은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다루어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도 치안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을 맞이한 후에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치와 사회도 그렇지만 조폭들도 전성기를 달렸죠.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즉 우익과 좌익의 정치 세력들이 각각 정치 깡패나 조직을 꾸려 무자비한 공격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좌익 진영에는 조선청년친위대, 조선민주청년동맹이, 우익 진영에는 서북청년단, 대한민주청년동맹이 대표적이었죠. 이들은 각자의 정치적 신념과 세뇌에 따라 암살과 폭행 그리고 사적 제재도 일삼았습니다. 서북청년단 같은 경우 제주도 4.3 사건에서 토벌대로 투입되어 민간인들을 빨치산으로 몰아 죽이기도 했고, 6.25 전쟁 당시에는 좌익에서 전향하거나 억울하게 끌려온 민간인들까지도 끔찍하게 죽였죠. 당시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곽영주와 같이 자유당과 유착한 정치 깡패 세력은 지금의 조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력이 컸습니다. 정권의 비호를 받았기 때문에 각종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도 위세가 대단했죠. 총기로 무장했을 정도이니까요. 그러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 세력이 몰락하고, 짧은 장면 내각 이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정치 불안과 사회 혼란 해결을 전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때 조폭들의 위세가 한풀 꺾이게 되었죠. 실제로 화랑동지회 이정재를 비롯해 정치 깡패들이 대대적으로 체포되었고요. 그래도 조폭들은 존재했습니다. 특히 비교적 정부의 손길이 닿기 힘든 부산 지역에서 칠성파, 20세기파 등의 조폭 집단이 세력과 이권 다툼을 하며 세를 키우고 있었죠. 그러다 1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이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으로 전두환 대통령과 신군부 세력이 집권하게 됩니다. 박정희도 5.16 군사정변으로 전국을 장악했지만 1972년 10월 유신으로 선거를 무력화시키기 전까지는 최소한 민주적인 선거 절차는 지켰죠. 하지만 전두환 정부는 정식으로 국민들의 선택과 민주적인 절차로 집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이때 전두환 정부가 선택한 것이 1980년 범죄자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여서 교화시킨다고 선전하는 삼천교육대였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범죄자들을 잡아들여 범죄율을 낮춘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은 범죄자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부에서는 범죄자 소탕 명목으로 민주화 인사들이나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억누르려 했죠. 물론 범죄자들도 삼천교육대에 끌려갔지만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과 장애인, 백수, 우울증 환자, 직접장애인, 정신병이 있던 환자들도 끌려갔고, 정부에 반대하던 인사들도 끌려갔습니다. 심지어는 지역경찰에 할당량이 부과되어 할당량을 못 채우면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던 민간인이 끌려간 사례도 많죠. 야간 통행 금지를 어기거나 전두환을 욕하거나 비판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사람들, 심지어는 교도소 앞에서 징역을 마치고 출소하는 사람들도 끌고 갔습니다. 끌려간 이후 수감자들은 A급부터 D급까지 분류되어 A급은 재판을 받고 D급은 훈방 조치되었으나 B와 C급은 전후방 26개 군부대에 수감되어 삼천교육대라 불리는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을 받았죠. 물론 끝분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론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수감된 이들은 혹사에 가까운 육체훈련은 물론 구타도 당했죠. 도망치다 걸리면
죽음이었고요. 당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었습니다. 조폭들은 돈을 주고 풀려나기도 했지만 전두환 정부에 반대하는 민주화 인사나 반체제 인사들에게는 더욱 엄격하고 가혹하게 대했죠. 실제로 강창성 보안사령관은 하나의 축출을 시도했던 인물인데 2년 동안 4번이나 삼천교육대에 끌려갔습니다. 충주 MBC 사장이었던 유호 씨도 계엄당국의 보도 검열을 거부하고 언론인 정화대상자 해직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삼천교육대에 끌려갔죠. 불륜과 처벌두었다는 잊지도 않은 억울한 누명까지 씌우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뒤 없이 사람들이 잡아가다 보니 시민들도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1년부터는 녹화사업으로 바꾸었죠. 녹화사업이란 운동권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에 입대시키는 것입니다. 전두환 정부의 정치적인 입지가 공고해진 81년부터는 더 이상 체포하지 않고 삼천교육대도 운영하지 않았죠. 삼천교육대가 시행되었던 1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6만여 명이 체포되었고 그중 39,700여 명이 삼천교육대에 수감되었습니다. 88년 국회 감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현장 사망자 54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397명, 정신질환 및 상해자가 2,678명이나 된다는 것과 수감자의 3분의 1 이상이 민주화 인사나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도 밝혀졌죠. 하지만 이마저도 4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의 명단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끌려온 민간인들 중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었던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망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죠. 또한 삼천교육대를 통해서 범죄율이 낮아지거나 범죄 조직들이 소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찰력과 공권력의 상당수가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운동권 대학생들과 대치함에 탄압하는 데 쓰였기 때문에 치안 공백도 있었죠. 이 시기 조직 폭력 집단은 경제호황이 편승해 일본 야쿠자나 러시아 마피아와 협력관계를 맺고 각종 불법적인 사업으로 큰돈을 벌어 세력을 크게 키웠죠. 또한 88올림픽 이전에 낙후된 서울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목동 개발이나 상계동 개발에서 전두환 정권은 현지에 있던 빈민들을 용역 깡패와 조폭을 동원한 철거반을 대동해 내쫓았습니다. 그 자리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와 상계 주공 아파트를 건설하였죠. 삼천교육대로 조폭 세력을 탄압하고 사회에서 제거했다고 자화자찬했던 전두환 정부는 조직 폭력배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88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노태우 정부는 사회적으로 범죄율이 급증하며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자 1989년 치안본부에 5대 사회학 특별단속을 명령하죠. 무술 유단자 등 전문 요원을 확충하고 광역화되고 조직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 수사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다 1990년 노태우 정부를 뒤흔들 사건이 발생하죠. 1990년 10월 4일 보안사령부 윤석양 이병에 의해 노태우 정부가 야당 인사들을 제압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 계획 청명계획이 폭로되고 맙니다. 민주화 이후로도 당시 노태우와 대통령 선거를 겨뤘던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이기택 민주당 총재 등 야당 인사들과 진보적인 학계, 문화계, 언론계, 종교계 인사들을 사찰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노태우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노태우 정부에서는 전국을 전환시킬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선택한 카드는 범죄와의 전쟁이었죠. 9일 뒤인 13일 노태우 대통령은 11.3 특별선언을 통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론을 돌리는 데에는 범죄자 소탕, 범죄율 감소, 정의 구현이라는 단어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었으니까요. 범죄와의 전쟁 이전까지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조폭 인사들만 본보기 형태로 잡거나 세력이 매우 큰 조폭 두목만 잡아들였으나 범죄와의 전쟁이 선언된 이후부터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대대적으로 조직폭력배 집단을 때려잡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담화 3일 뒤 이례적으로 치안관계 정관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범죄와 폭력을 뿌리까지 뽑아 없애버리겠다고 발표하죠. 또한 새질서 새생활 운동 캠페인을 벌여 서울시에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까지 동원해 홍보물을 부착했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언에 따라 조직폭력 집단의 활동은 매우 크게 위축되었죠. 노태우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1.3 특별선언 이전 살인사건이 평균 2일에 3건, 강제추행 사건이 하루에 12건씩 발생하고 있었지만 이를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1년 동안 전국 200여 개 조직에서 700여 명 이상을 체포하고 구속시켰죠. 당시 청명계획의 폭로로 안 좋았던 여론은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뒤집혔습니다. 1990년 10월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의 합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노태우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때 조폭으로 이름을 날리던 칠성파 등 많은 조폭 세력들의 주요 간부들이 체포되고 조직도 크게 위축되었죠. 납치가 성행하고 강도 사건도 자주 발생했지만 범죄와의 전쟁 이후인 90년대 중반부터는 체감이 될 정도로 범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죠. 노태우 정부가 민생치안 평가제를 도입해 실적을 강조하면서 일선 경찰관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허위로 자백을 받아내어 체포시키는가 하면 아무런 죄가 없는 민간인들을 범죄자로 둔갑시켜 체포하기도 했으니까요. 사람들도 오직 홍보 위주인 범죄와의 전쟁에 대해 염증을 느꼈고 무장군인들이 시내를 순찰하는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는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또다시 인권 유린과 공포 독재 분위기를 조장한다며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조폭 집단들도 범죄와의 전쟁 이후 양지에서 더 이상 대놓고 활동하기 어려워지자 점차 법인을 내세우는 기업형 조폭으로 바뀌었죠. 게다가 소규모 점조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더 치밀하고 비밀리에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잡기가 더 힘들어진 것이죠.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긴 합니다. 정말 한 번에 모든 조폭들과 범죄자들을 청소하지 않는 이상 범죄 조직이 더 치밀해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결과이죠. 이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도 노태우 정부가 내세웠던 범죄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갔고 매체의 발달로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조폭들은 음지에서 활동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1997년에는 외환위기 사태가 터지면서 조폭들이 운영하던 사업들이 큰 타격을 받아 많이 사라졌죠. 조폭도 어쨌든 돈이 있어야지 가족이다 뭐다 하는 거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든 조폭 집단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시민들까지 조폭 청산에 협조하면서 점차 한국 사회에서 조폭이 활개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도.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의 치안을 만든 것은 여론을 바꾸기 위한 노태우 정부의 11.3 특별선언이기는 하지만 세력을 키운 조직들을 망하게 한 IMF와 시민의식의 성장, 치밀해진 범죄 조직만큼 발달한 수사기법 등 여러가지 시대 상황과 타이밍이 만든 결과이죠. 자잘한 범죄들도 사라지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범죄와의 전쟁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